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함께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편한 세상에서 따뜻한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그룹 회장 72살의 강태준 씨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묘비 앞에 처음 보는 어린 소녀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내 묘비를 엄마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해로한 아내였어요. 그 사이에 아이라니요. 태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내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파헤치려는 순간 누군가 이 상황을 이용해 그에게 칼을 겨눕니다. 평생 믿어왔던 피부치였죠. 재산도, 명예도, 회사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한 태준 씨. 그런데 죽은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과연 이 선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아내의 묘지에서 울던 아이는 누구였던 걸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태준에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너무 컸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도 수천억 원의 재산도 아내 없는 삶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72회를 살아오면서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오직 한 명, 서윤이뿐이었거든요. 40회를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기일 아침 태준은 여느 때처럼 홀로 묘소를 찾았어요. 운전기사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드물었어요. 태준은 준비해온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아내의 묘비가 보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였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죠. 이른 아침 인적 드문 묘지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아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내 묘비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낯선 어른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기일을 맞아 처음으로 묘소에 왔다가 보호자보다 먼저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아이를 달래다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도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기억을 더듬던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 박순자였어요. 30년 전부터 미혼모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던 사람이었죠. 아내 장례식 때도 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를 뒤로 숨기듯 끌어당기며 어색하게 웃었죠. 태준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오늘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상황이 당황스러워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태준은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품에는 낡은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 스케치북의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죠. 익숙한 필체였어요. 하은이에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30년 넘게 아내가 쓴 메모와 편지를 봐온 태준이 착각할 리 없었죠. 순자가 재빨리 아이를 끌어당기며 한 발 물러섰어요. 아내가 생전에 당부한 게 있다며 다음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언덕을 내려갔어요. 태준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묘비 앞에 선 채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태주는 아내의 묘비를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새겨진 이름. 서윤이. 40회를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아내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3년 전이니까 아이가 두세 살 때 아내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아이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내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태준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임신을 했다면 자신이 몰랐을 리 없었죠. 그런데 스케치북의 필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글씨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양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지갑을 꺼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미소 뒤에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태주는 차 안에서 아내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가정부 말숙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냐며 연락도 안 받으셨다고 했죠.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숙에게 세비체 집이라는 시설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말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내가 생전에 자주 가시던 곳이라고요. 거기서 어린 여자아이를 본 적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말숙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떠오른 표정이 스쳤습니다. 혹시 하은이냐고 되물었어요. 아내가 시설 가시면 정말 예뻐하시던 아이라고 했죠. 자신도 봉사 따라갔다가 몇 번 봤다고요. 태준의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왜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0회를 함께한 아내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죠. 그런 아내가 자신에게 숨긴 게 있다니. 거실 한쪽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재로 향해 불을 켰어요. 책장 한쪽에 아내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장례를 치르고 정리해둔 것들이죠. 그동안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열면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아내의 일기장, 편지 묶음, 사진첩, 그리고 윤이라고 적힌 작은 봉투 하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무서웠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을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재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태주는 결심했어요. 직접 세비체 집을 찾아가기로.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내가 남긴 비밀, 묘지에서 만난 아이, 그리고 말을 아끼던 박순자. 모든 실마리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몰랐어요. 언덕 저 멀리서 누군가 망원렌즈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여러 번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한 가지, 아내가 남긴 비밀을 알아내는 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세비체 집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2층 건물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보육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원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보육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순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며 말끝을 흐렸어요. 태주는 어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무거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안으로 들어오시라며 앞장섰어요. 원장실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태준의 시선이 그림들을 훑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유독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아이와 어른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래에는 삐뚤빠뚤한 글씨로 엄마랑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설명했어요. 하은이가 아내와 함께 그린 그림이라고. 아내가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렸다고요. 태준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내가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고요. 자신은 전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순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친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19살이었죠.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아이였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요.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아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아직 자신의 아내와 무슨 관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아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다고. 봉사활동 오셨다가 갓 태어난 하은이를 보셨는데 엄마 없이 울고 있는 아이를 한참이나 안고 계셨다고요. 그러다 문득 이러셨대요.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을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로 매주 오시기 시작했다고요. 하은이한테 그림 가르쳐 주시고 동화책 읽어주시고 산책도 시켜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하은이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그걸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다고요. 자식 없이 사신 게 늘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다고 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그런 마음을 몰랐던 거죠.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아내에게 그토록 큰 아픔이었다는 걸. 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아내가 입양 상담까지 받으셨다고. 위탁 양육 신청서도 쓰셨고요. 태준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절차를 밟으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요. 태준의 기억 속에서 3년 전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쓰러진 아내,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가던 날. 안말기 판정을 받고 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죠. 그때 아내가 병상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전하려 했는데 끝내 의식을 잃었어요. 그게 혹시 이 아이 이야기였던 걸까요? 순자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다고요. 자기 대신 태준에게 말씀드려 달라고. 근데 차마 못 드렸다고 했어요. 태준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어려웠다고요. 3년이나 숨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순자가 2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겠느냐고 물었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은이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태준이 다가가자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처럼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뚫어지게 태준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제 그 할아버지냐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또 왔다고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남편이냐고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의 남편이 누구인지. 그래,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요. 언젠가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죠. 70평생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 그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언젠가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그 아빠가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 윤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큰일 났다고요.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부인의 숨겨진 아이? 충격 의혹. 아래에는 어제 묘지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하은이가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의 자신. 누군가 어제 장면을 찍어서 기사로 올린 거였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하은이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요?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 이 아이가 세상의 더러운 소문에 휘말리게 생긴 거죠. 순자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했습니다. 어제 묘지에 다른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었다고, 적어도 본 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처음부터 노리고 따라온 겁니다. 태준의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민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인터넷 기사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자기가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일단 회사로 오시라고,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고 했죠. 민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들렸어요. 알았다고, 회사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은이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요. 하은이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 거냐고, 진짜냐고 물었어요.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한다고,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어요. 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서둘러 새빛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기사의 댓글 수가 순식간에 불어나고 있었죠.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벌 부인의 숨겨진 아이라느니,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느니. 아내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 짓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문 앞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즐비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아이가 누구냐고, 숨겨온 자녀가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묵묵히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고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삼촌을 맞았죠. 삼촌 괜찮으시냐고, 기자들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고, 자기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조카. 45살의 부사장. 자신의 친동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었죠. 숙모가 시설에서 돌보던 아이라고 설명했어요. 입양하려 했다고요? 민혁이 입양이라고 되물으며 숙모님이 그런 걸 준비하고 계셨냐고, 삼촌한테도 말 안 하셨냐고 했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주주들 문의 전화도 빗발친다고요.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민혁이 손을 저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촌 명의가 걸린 문제라고 빨리 해명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이라도 여시라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혁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대로 두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였죠. 알았다. 기자회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걱정 말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요. 민혁이 나가고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죠.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퍼 보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폭풍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인할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다음 날 오전에 열렸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태준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민혁이 바로 옆에 서서 삼촌을 호위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라고요. 어제 보도된 기사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아내 친자가 아니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돌보던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돌봐준 것뿐인데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하다니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친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질문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미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죠. 아무리 해명해도 믿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다고요. 전 국민 앞에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아내와 그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죠. 옆에 서 있던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태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죠. 민혁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기자회견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추가 발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혁이 따라오며 소곤거렸어요. DNA 검사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 괜히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뭐라 못한다고요.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DNA 검사를 선언했다는 게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어요. 태양건설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급락했죠. 하루 만에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죠.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회장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자 한정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데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죠. 또 기자였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 말 없다고 DNA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기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자기는 다른 기자들과 다르다고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라고 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한정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기사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제보가 너무 정확했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노리고 준비한 것처럼요. 혹시 주변에 의심 가는 사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자의 말이 자신의 의심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자신에게 묻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정미가 대답했어요. 자기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누가 이런 제보를 흘렸는지, 그리고 왜 흘렸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기자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적보다 아군이 필요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냐고 물었죠. 한정미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죠.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 기사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묘지를 지켜봤고 사진을 찍었고 기사를 흘렸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태준의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말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뉴스 봤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말숙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자기는 안다고요.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찻잔을 들었어요. 말숙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뭔가 전하려 했다는 거 아느냐고요. 말숙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는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그러셨다고요. 태준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재에 있는 상자를 꼭 열어보시라고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느냐고 물었어요. 말숙이 눈가를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말씀드리실 거라고 하셔서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탓할 수 없었죠. 모두가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며칠 전 열다가 멈춘 아내의 유품 상자가 거기 있었죠. 상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아내가 남긴 비밀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아내의 일기장, 편지 묶음, 사진첩, 그리고 며칠 전 보았던 윤이라고 적힌 봉투.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아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곁에 없을 때겠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하은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 아이는 제가 시설에서 만난 아이예요. 엄마 없이 태어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한테 아이가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잖아요.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도 아이를 갖고 싶었다는 거. 하은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양 준비도 했고 당신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아마 쓰다가 쓰러진 모양이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전해졌어요.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함께 키우고 싶었던 아이. 그게 하은이었던 거죠. USB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편지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뒤에 숨겨져 있던 것 같았어요. 펼쳐봤습니다. 여보,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하은이 얘기는 위에 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민혁이가 이상해요.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봤어요. 민혁이가 서재에서 누군가랑 전화하는 걸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못 들었는데 삼촌 몰래 뭔가 한다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서 민혁이 서재에 들어가 봤거든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찜찜해서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당신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한 게 아니라서 망설여졌어요. 괜히 가족 사이 불편해질까 봐서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USB에 사진이랑 녹음 파일 넣어뒀어요. 편지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민혁의 비리를 눈치챘던 거였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뒀던 거죠. 민혁. 자신이 키운 조카. 부모 잃고 혼자 남은 걸 데려다가 아들처럼 돌봤던 녀석. 설마. 정말 그 녀석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일어서는데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 기자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이 USB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단서.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한정미 기자를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일부러 골랐죠. 한정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차림. 야심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한정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자신에게 제보가 온 게 그날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익명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고요. 태준이 묘지에 몇 시에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될지까지 다 적혀 있었대요.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다고 했어요. 한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하은이가 울고 있고 태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장면. 한정미가 사진의 각도를 설명했어요. 꽤 멀리서, 그것도 높은 곳에서 찍었다고요. 망원렌즈를 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정미 말이 맞았어요. 분명히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찍은 사진이었죠. 왜 이걸 자신에게 보여주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정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특종이라고 좋아했다고요. 근데 기사 나가고 나서 찜찜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마치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을 이용한 것 같았다고요. 태주는 한정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 이 일을 꾸몄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다만 아직 증거가 없을 뿐이라고 했어요. 한정미가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민혁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읽은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있긴 하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증거 없이 말할 순 없다고요. 한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조사해보겠다고 했어요. 뭔가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요. 한정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도 기자라고요. 진실을 밝히는 게 자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 기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봤으면 책임지고 싶다고요. 야심가인 줄 알았는데 양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태주는 차에 오르며 주머니 속 USB를 만져봤어요. 아직 확인하지 못했죠. 회사로 가서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문 변호사 정세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세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급박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예요. 누가 소집했느냐고 물었어요. 오경식 전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30년 동지였던 오경식이요. 안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세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 직무 정지 건이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직무정지라고요. 오경식이 그런 안건을 올렸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경식은 자신과 함께 태양건설을 일군 사람이었죠. 회사 초창기부터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지.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일단 빨리 오시라는 정세호의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히 회사로 향했어요. 태양건설 본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지나가자 모두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죠. 회장실로 들어가자 정세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세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 전무가 이사 과반수 서명을 받아왔다고요. 스캔들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과 주가 폭락을 이유로 직무 정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사 12명 중 7명이 서명해 있었어요. 과반수가 넘었죠. 민혁이는 뭐라고 하던가 물었습니다. 정세호가 아직 연락이 안 닿는다고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오후 3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회장석에 앉았어요. 양옆으로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죠. 오경식 전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혁은 태준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오경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강태준 회장의 직무정지 건이라고요. 최근 스캔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다고 했어요.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해명될 텐데 왜 그 전에 이런 결정을 내리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오경식이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일주일은 더 걸린다고요. 그동안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했어요. 이미 대형 프로젝트 2건이 보류됐고 해외 투자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몰아내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몰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쉬시라는 거라고 했어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그동안 자기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요. 태준이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카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민혁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고요. 태준이 오경식을 불렀어요. 30년 전 회사 망할 뻔했을 때 누가 구해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사고 났을 때 누가 뒷수습해줬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오경식에게 쏠렸죠.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어요. 오경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태준의 시선이 민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걱정하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냐는 말투였어요. 목소리에서 존경의 빛이 사라져 있었죠. 삼촌이 평생 쌓아 올린 것을 자기한테 넘기기 싫었던 거 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차례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넘기더라고요. 이제 와서 고아를 데려다 입양까지 하려 하니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원망이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몫을 찾은 거라고요. 삼촌이 안 주니까 자기가 가져갔을 뿐이라는 뻔뻔한 논리였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꾸민 거냐고 물었습니다. 묘지 사진, 기사 전부 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시라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피검사자 최하은, 생부 강태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짜였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민혁이 시치미를 뗐어요.
자기도 방금 이 서류를 입수했다고요. 이거 해명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조라고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위조라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서류도 하나의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태주는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이 녀석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요. 스캔들을 터뜨리고 여론을 흔들고 이사회를 포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조 서류까지. 민혁이 이사들을 돌아보며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회장 직무 정지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고요.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오경식도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7명. 과반수였습니다. 민혁이 가결이라고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강태준 회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자기가 대행을 맡겠다고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키운 조카의 손에. 정세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이 재무 쪽 자금 흐름을 전부 조사하라고요. 빠르게. 정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조카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민혁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직무 정지 당하셨냐고 친자 확인서가 나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차에 오르자 주머니 속 USB가 손에 잡혔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믿었던 사람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USB가 있었어요. 그 안에 반격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랐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말숙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아내가 남긴 USB.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죠. 화면에 드라이브가 떴습니다. 폴더 하나가 보였어요. 태준에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열 수 없다고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파일이 열리지 않았죠. USB를 빼서 다른 포트에 꽂아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한참을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렇게 막막한 건 처음이었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는데,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세호였어요. 정세호가 조사를 좀 했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찾은 모양이었죠. 알았다고 지금 집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정세호가 도착했어요.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재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정세호가 서류를 꺼내며 민혁 부사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뭐가 나왔느냐고 물었어요. 정세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부터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다고요. 액수가 3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300억이라고요. 정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장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태양건설 주식을 사모았고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경영권 탈취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정세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키운 조카였습니다. 부모 잃고 혼자 남은 걸 데려다가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죠.
그런데 그 녀석이 5년 동안이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니. 이게 확실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세호가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창가에 서서 별을 보던 때가 떠올랐죠. 정세호에게 파일 복구 전문가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아내가 남긴 USB가 있는데 파일이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정세호가 바로 연락해보겠다며 전화를 걸러 나갔습니다. 태주는 다시 USB를 바라봤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정세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 전문가가 시도해봤는데 파일이 너무 심하게 손상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없으면 민혁을 이길 수 없었어요.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숙이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어요. 손님이 오셨다고 세비채 집 원장님이시래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순자가 와 있었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급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죄송하다며 말을 꺼냈어요. 진작 드렸어야 하는 건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맡기셨던 거라고요. 태준에게 직접 드리라고 하셨는데 차마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어요. 3년 전에 아내가 돌아가시기 직전 순자에게 이 봉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근데 장례 치르고 나서 연락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태준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다고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했어요.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가 그렇게 아끼던 분인데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다고 일단 이거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뒤 서재로 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 몇 장,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뭉치. 사진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화질 낮은 사진들. 계약서, 거래 내역서, 은행 이체 확인증. 민혁이 위장회사로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어요. 아내가 이걸 직접 찍어뒀던 거죠. 정세호가 조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하은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가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처음 너를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단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네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언젠가 아빠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이에게 아빠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다리게 했던 아내. 그리고 마지막 사진.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의 수첩을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숙모가 눈치챈 것 같다. 서재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조심해야 해. 숙모가 삼촌한테 말하면 끝이다. 일단 모르는 척하자. 어차피 숙모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혁이 아내가 눈치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했던 거죠. USB에 담으려던 내용이 바로 이것들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혹시 몰라서 순자에게도 같은 자료를 맡겨뒀던 거죠. 정세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오라고, 증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정세호가 도착했어요. 순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세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거라고 대답했어요. 생전에 민혁이 비리를 눈치채고 증거를 모아뒀다고요. USB에도 담으려 했는데 혹시 몰라서 순자에게도 맡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정세호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거면 된다고 했어요. 뭐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랑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합치면 민혁 부사장 횡령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요.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반격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정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 제출하면 직무정지 결정도 뒤집을 수 있고 민혁 부사장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모아둔 증거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정미 기자였어요. 한정미가 큰 거 찾았다고 했습니다. 뭘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익명 제보자를 추적했다고요. IP 주소랑 접속 기록을 뒤져서 결국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준호라는 사람이라고요. 태양건설 재무팀장이래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준호. 민혁의 신복이었죠. 그 사람이 제보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정미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봤다고요. 처음에는 입을 안 열려고 하더니 압박하니까 결국 털어놨다고 했어요. 뭘 털어놨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혁 부사장이 시킨 거라고요. 스캔들 터뜨리는 것도 위조 친자 확인서 만드는 것도 전부 다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이준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더라고 했어요. 회장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자기도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점 죄책감이 커졌다고요. 특히 무고한 아이까지 휘말리는 걸 보면서 잠을 못 잤대요.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이준호가 증거 원본을 갖고 있대요. 민혁 부사장 횡령 관련 서류 원본이랑 지시 녹음 파일까지.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한정미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한테 넘기겠다고 했다고요. 조건이 있긴 한데요. 조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신변 보장이라고요. 민혁 부사장한테 복수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를 넘기고 조용히 빠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준호는 민혁의 공범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민혁을 잡는 게 먼저였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신변 보장해주겠다고요. 대신 증거 원본 전부 다 넘기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한정미가 알겠다고 오늘 중으로 받아오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정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카드가 모였다고 했어요. 정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요. 이사회 언제 소집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후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하자고 했습니다. 더 끌 필요 없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죠. 다음 날 오후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이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며칠 전 태준을 직무 정지시켰던 사람들이었죠. 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승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삼촌이 무슨 발악을 해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태준은 민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세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정세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다며 서류를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표정이 변했죠. 오경식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정세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혁 부사장이 지난 5년간 횡령한 자금 내역이라고요. 총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위장 회사를 통해 빠져나갔고 그 돈으로 태양건설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해왔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민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정세호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 부사장이 직접 작성한 거래 지시서라고 했어요. 필체 감정 결과도 있다고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이번 달 안으로 50억 더 빼돌려. 위장회사 계좌로.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네, 부사장님. 그런데 회장님이 눈치채시면. 걱정 마. 삼촌은 몰라. 재무 쪽은 내가 다 맡고 있으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작이라며 누가 합성한 거라며 발악했어요.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합성이냐고요? 그 녹음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재무팀장 이준호라고 민혁이 그렇게 믿던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태준이 한 발 한 발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준호가 어젯밤에 모든 걸 털어놨다고요. 민혁이 시킨 것들 전부 다. 묘지 사진 찍어서 기자한테 흘린 것도, 위조 친자 확인서 만든 것도, 이사들 포섭한 것도. 전부 민혁이 시킨 거라고 했어요. 민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러다 민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끼가 서렸어요. 민혁이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그게 어때서냐는 태도였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도끼가 서렸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죠. 민혁이 삼촌이 뭘 아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잃고 삼촌한테 거둬졌을 때는 고마웠다고요. 처음에는. 하지만 삼촌은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다며 원망을 쏟아냈어요. 자식도 없으면서 조카인 자기한테도 안 주고 평생 곁에서 일만 시키더니 결국엔 남 줄 거였다는 거죠. 태준이 그래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혁이 비웃었어요.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몫을 찾은 거라고요. 삼촌이 안 주니까 자기가 가져갔을 뿐이라는 뻔뻔한 논리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혁이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자기 거라고요.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거라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줄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혁한테 안 준 건 자격이 없어서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했어요.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민혁이 주먹을 쥐며 다가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강민혁 씨냐고 물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명예훼손,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고요. 함께 가자고 했어요.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양팔을 잡았어요. 민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며 아직 할 말이 있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스캔들은 처음부터 민혁이가 꾸민 거라고요. 자신의 아내와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몰아내려 한 거라고 했어요. 이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특히 오경식 전무 앞에서 멈췄죠. 오경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자기 아들 일을 들먹이면서 협박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다고요. 민혁이가 오경식을 약점 잡고 협박한 거 조사하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오경식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죠.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요. 30년 동지가 하루아침에 칼을 들이밀었는데 그게 쉽게 넘어가겠느냐고 했어요. 오경식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보기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표 쓸 생각 말고 회사에 남아서 속죄하라고요. 그게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경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듣기 싫다고요. 돌아서서 다른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린다고요. 며칠 전 직무정지 표결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반대표 던져주시면 감사하고 찬성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고요. 다만 그 결과는 각자 책임지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세호가 재표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고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1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12명 중 11명. 압도적인 찬성이었죠. 정세호가 가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직무정지가 철회되었다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쓸쓸함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죠. 며칠 만에 다시 선 회장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민혁을 직접 키웠습니다. 부모 잃고 혼자 남은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돌봤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자신을 배신했죠. 그것도 5년이나 준비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던 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정미 기자였어요. 한정미가 기사 냈다고 했습니다. 민혁 부사장 연행 장면도 찍었고 내일 아침 신문에도 나갈 거라고요. 수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정미가 덧붙였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내일 공식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어요. 한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예상대로라고요. 아내와 그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 없다고 했어요. 친자 아니래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고맙다고 덕분에 많이 도움됐다고 했습니다. 한정미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덕분에 좋은 기사 썼다고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민혁은 잡혔고 직무도 복귀했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하은이.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선물. 이제 그 아이에게 갈 시간이었어요.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설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순자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알겠다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아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 끝났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 데리러 가겠다고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창밖에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죠. 다음날 아침 태준은 세빛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진실을 찾으러 갔지만 오늘은 가족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시설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혼자 떨어져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하은이었습니다. 구석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었죠. 스케치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품에 안고 있던 그 스케치북.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이 어린아이에게도 상처를 줬던 거예요. 뉴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오고 시설에 기자들이 찾아오고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물었어요.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래요. 엄마도 나쁜 사람이래요. 근데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맞다고 대답했어요.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올려다봤어요.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라고 할아버지가 약속한다고 했어요.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고 했어요.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냐고, 다 잡혀갔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무도 하은이한테, 엄마한테 나쁜 말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은이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조금씩 피어오르는 안도감.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자기를 싫어하느냐고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의 남편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하은이 안 싫어한다고요. 절대로.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무서웠다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없고 아무도 없고 무서웠다고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안 무서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하은이가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 봤어요.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내려가 있었죠.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은이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살겠느냐고 물었어요.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같이 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한참 동안 하은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하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냐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하은이 아빠라고요.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품에 다시 안겼어요.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었어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은이가 품에서 살짝 빠져나오더니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자 어른과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 어른. 셋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죠. 아이의 솜씨치고는 제법 정성스러웠어요. 그림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빠뚤한 아이 글씨가 아니었어요. 어른의 글씨였죠. 우리 가족.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하은이가 설명했어요. 엄마가 그려줬다고요? 이게 엄마고 이게 자기고 이게 아빠래요. 우리 가족이래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남자. 자신이었어요. 아내가 이 아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주며 아빠라고 말해줬던 거죠. 언젠가 이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게 내 아빠라고.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래요. 조금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래요.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졌어요. 당황한 하은이가 손으로 닦아주려 했죠. 아빠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안 운다고,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다고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손으로 뺨을 닦아줬어요. 다 닦았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어요. 집이냐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라고요. 이제부터 하은이 집이라고 했어요. 하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순자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윤희가 그렇게 바랐던 거라고요. 이제야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아내 곁에 있었던 사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려 했던 사람. 고맙다고 했어요. 그동안 하은이 돌봐줘서요. 순자가 자기가 한 게 뭐 있겠냐고 했습니다. 다 윤희가 한 거라고요. 순자가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잘 지내야 한다고 알았냐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원장 선생님도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시설을 나섰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하은이가 물었어요. 우리 집 뭐냐고요? 조금 걸린다고 1시간쯤 된다고 대답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큰 집이 있고 마당도 있고 말숙이 이모도 있다고 했어요. 말숙이 이모가 누구냐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맛있는 거 잘해주는 이모라고요. 하은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줄 거라고 했어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어요.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은이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다고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라도 됐으니까 용서해달라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된 남자. 그리고 세상에 혼자였던 아이가 드디어 가족을 얻은 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작은 손이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강하은이 된 아이였어요. 정식 입양 절차를 마치고 태준의 딸이 되었죠.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회사에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1년 사이에 하은이는 부쩍 컸습니다. 이제 6살. 어린이집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겁에 질려 말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밝게 웃으며 제잘거렸죠. 태양건설은 정상화됐습니다. 민혁이 빼돌린 자금도 대부분 회수했고 주가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태주는 후계 구도를 정리한 뒤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회사보다 하은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혁은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죄목이 수두룩했죠. 면회 요청이 몇 번 왔지만 태주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얼굴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박순자 원장의 세비채 집은 태양건설 재단의 정식 후원을 받게 됐어요. 시설을 새로 지어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죠.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태주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았어요. 아내의 기일이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어요. 하은이가 품에 안고 온 것을 꺼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묘비 앞에 그림을 놓으며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왔다고요. 이제 아빠랑 산다고요. 아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림도 같이 그린다고요. 아빠가 그림은 못 그리긴 하는데 괜찮다고요.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아빠 덕분에. 엄마도 행복하냐고 하늘나라에서. 태준은 하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보내준 아이 잘 키우고 있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은이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고요. 그래,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내려왔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문득 생각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것을 이뤘어요. 회사도 세웠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요. 하은이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한다고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보내준 선물. 6살짜리 작은 천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태준의 두 번째 인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